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새벽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어가지만 혼자 사는 것에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자유롭다고 할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일상의 중심은 딸 은주와 손녀 민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은주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여보세요. 은주야? 잘 잤어? 아, 엄마. 네. 잘 잤어요. 그런데 그날 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도 걱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걱정 말라고 하다니. 은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칠 제가 아니었습니다. 55해를 살아오면서 그중 30년을 엄마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제가 직접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을 먹여 키운 은주의 목소리라면 더욱 그랬지요. 은주야,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집안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억양.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목소리 끝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요.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6살 때 과자를 몰래 먹고 안 먹었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그날 오후 2시, 저는 시장에서 은주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한 보따리 사들고 사위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하고 가는 편이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전화 때의 그 이상한 느낌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은주 생각만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전화하고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얼굴을 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은주가 뭔가 달랐어요. 전화 통화도 짧아졌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혹시 시어머니 없이 살면서 너무 자주 찾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던 아이였으니까요. 30분 후, 은주네 동네에 도착해서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후 3시, 은주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7살 손녀 민서가 달려나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평소 같으면 밝게 웃으며 할머니 왔네. 뭐 사왔어요? 하고 소리쳤을 민서가 그날은 제 다리를 꼭 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 아니면 제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민서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소보다 야위어 있었어요. 볼도 조금 꺼져 있고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다크서클이라니. 민서야,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아이의 눈빛이 평소 똘똘하고 밝던 모습과 달리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정민 사위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요. 이상했어요. 정민은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틀어놓는 편이었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정민이 급하게 리모컨을 집어들고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표정이 어딘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평소라면 어서 들어오세요 라며 반가워했을 텐데 말이죠.
은주 좀 보러 왔어. 아침에 전화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더라. 정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가고 입꼬리가 약간 떨리는 것까지 말이에요. 아, 네. 요즘 좀 피곤해서요. 지금 잠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오후 4시에 잠들어 있다고? 평소 은주라면 이 시간에 빨래를 걷고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는데 말이지요. 은주는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잠은 거의 자지 않았어요. 그럼 조금 있다 깨워서 인사는 시켜. 어머님, 정말 깊이 잠들어 있어서요. 오늘은 그냥 정민이 저를 말리는 모습에서 묘한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혹시 은주가 정말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그때 민서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는 눈빛에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평소 아빠를 좋아하던 민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민서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가 넘었는데 아이에게 간식 하나 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소 은주라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우유 한 잔이라도 챙겨줬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까? 부엌으로 향하는데 싱크대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된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 깔끔하기로 유명한 은주의 부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지요. 은주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렇게 깔끔하니 보기 좋다고 자랑하곤 했거든요. 그런 은주가 설거지를 며칠씩 쌓아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거의 텅 비어있다시피 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통 하나, 그리고 며칠 된 듯한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소 은주 냉장고라면 온갖 반찬들로 가득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우유팩을 들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아이가 먹을 우유도 제대로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서야,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라면이요. 아빠가 끓여줬어요. 라면? 은주가 아이에게 라면을 저녁으로 주다니.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아이 영양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엄마였거든요.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저께는? 배달 음식이요. 치킨이었나? 점점 이상했습니다. 은주가 며칠째 제대로 된 집밥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찾아 민서에게 계란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계란은 몇 개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서가 계란찜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집밥을 먹지 못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서야, 엄마가 요즘 많이 아파? 네. 자꾸 방에만 계세요. 그리고 가끔 울어요.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은주가 운다고? 결국 저는 은주의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정민이 뒤따라오며 어머님, 정말 깊이 잠들어 있어요 라고 말렸지만 모성 본능이 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문 앞에 선이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눅눅하고 탁한 냄새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은주는 평소 환기를 자주 시키는 편이었는데 말이지요. 똑똑, 은주야, 엄마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은주야, 괜찮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작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우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이 울고 있다고? 왜? 무슨 일 때문에? 은주야, 엄마 들어간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정민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손바닥에 땀도 차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정민아, 왜 이렇게 말려? 엄마가 딸 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은주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요. 며칠째 제대로 못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째라고? 그럼 언제부터 아팠다는 건가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입술을 자꾸 핥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어요. 그럼 병원은 갔어? 네. 갔죠. 그냥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감기로 며칠째 방에만 있을까요? 그것도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왜 딸을 만날 수 없었던 걸까? 오후 6시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서의 어두운 눈빛, 정민의 이상한 태도, 엉망이 된 부엌,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온 그 작은 소음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모래 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꾸만 은주 생각만 났어요. 혹시 정말 많이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우울증 같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정민의 태도가 특히 그랬습니다. 평소 저를 잘 따르고 예의 바른 사위였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은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엄마야. 오늘 갔었는데 못 봤네. 아, 네.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역시나 목소리에 이상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엄마예요. 그 순간 전화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뭔가 정민이 옆에서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주야, 내일은 꼭 보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갈게. 엄마, 내일은 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은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그 불안한 말투.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55해를 살아오며 키운 모성의 직감으로 제 딸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은주가 나왔어요. 어린 은주가 울면서 엄마, 도와줘요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11월 16일 금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은주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호떡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절대 그냥 돌아오지 않겠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제 눈에는 처음 보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저에게
이런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오전 9시 전화기를 들고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의 목소리였지만 어제보다도 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은주야, 엄마야. 오늘 미역국 끓였어. 지금 갈게. 엄마,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무슨 일인데? 그냥 안 돼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며칠만 기다리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까지 묻어 있었어요. 마치 무슨 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엄마,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그리고 엄마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딸을 지켜야겠어. 당신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이라면 분명 말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켜라라고.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거든요. 오전 10시, 저는 연락 없이 은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낼 작정이었어요.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든 것이 나물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었습니다. 은주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을 때마다 해주던 그 미역국 말이에요. 어제와 같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은주가 정말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준의 동네에 도착해서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더 조용하고 스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문을 연 정민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심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문 앞에서 저를 막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던 정민답지 않았어요. 옷차림도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은주 컨디션이 어떤지 보러 왔어. 미역국도 끓여왔고. 어머님, 그게 은주가 지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어디가 아픈데? 순간 정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느라 애쓰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입술을 자꾸 핥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감기가 심해져서 큰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2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 후 발소리까지. 누군가 위층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 귀는 예민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발소리가 은주의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딸의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정민아, 은주가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할머니. 그때 민서가 계단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왔다고 기뻐해요. 빨리 올라와요. 정민이 급하게 민서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정민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층에 올라서니 복도가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커튼이 다 쳐져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탁했어요. 마치 며칠째 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주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 한쪽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그리고 목 부분에도 붉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이, 제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딸이 이런 몰골이 되어 있다니. 은주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몸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어느새 방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은주를 이렇게 만들었어?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는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은주는 정민을 흘끗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깊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민아, 너 밖에 나가 있어. 내 딸이랑 얘기 좀 하자. 어머님, 그게. 나가.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정민은 마지못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이 닫히자 은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엄마, 정민이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는데? 술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도박을 해요. 도박?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민은 평소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모범적인 사위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은주와 결혼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도박을 한다고? 언제부터? 석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과 가벼운 화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경마장에도 가고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지? 네. 적금도 다 해지했어요. 제가 모르게 대출도 받았고요. 심지어 제 명의로도. 네 명의로? 그럼 은주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진 거네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를 때려? 도박한 것도 모자라서. 은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민서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이게 처음이 아니지? 딸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은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2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밀쳐서 넘어진 거였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2달. 2달 동안 제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왜 진작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정민이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특히 엄마한테는. 왜?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은주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의 입모양만 봐서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정민이 요즘 무서운 사람들과 만나요. 전화도 이상하게 받고 저한테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해요. 무서운 사람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벌벌 떨면서 그때 아래층에서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 같았는데 평소보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안에 꼭. 그럼 그렇게 하죠. 저는 은주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 정민이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던지는 소리도 났어요. 은주야, 정민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나 봐? 몰라요. 하지만 요즘 자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요. 그럴 때마다 정민이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통화해요. 저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폭력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위험한 일에 정민이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주야,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적 있어?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집 앞에서 이상한 차가 계속 서 있었어요. 정민이가 그 차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정민이가 그랬어요. 다음 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다음 주?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할머니, 나도 할 말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민서가 방문 앞에 서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표정이 있었어요. 7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서야, 어서 와. 저는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예전보다 말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아빠가 요즘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만나요. 이상한 아저씨들? 네.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들이에요. 큰 소리로 얘기하고 엄마한테는 방에 들어가라고 해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민서야, 언제 봤어? 그 아저씨들을? 지난주에도 왔어요. 그때 아빠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정민이? 그리고 아저씨 중 한 명이 아빠 뺨을 때렸어요. 민서의 말에 은주와 저는 모두 놀랐습니다. 민서야, 그때 엄마는 뭐 했어? 엄마는 방에서 문 열고 보다가 아저씨들이 가고 나서 아빠한테 화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민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도 그 다음 얘기를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아빠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봤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도 엄마가 울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면서 밀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벽에 부딪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민서야, 무서웠지? 네.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또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를까 봐서. 7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과 손녀를 번갈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은주야, 엄마 집으로 가자.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정민이가 뭘 어쩐다는 거야? 내 딸을 때리는 놈한테 무슨 눈치를 봐.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민이가 그랬어요. 만약 어디 가려고 하면, 만약 누구한테 말하면, 뭐라고 했는데, 민서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친딸과 친손녀를 위협하다니.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사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일주일 전에요. 제가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민서 목을 이렇게 잡고 은주가 목을 감싸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할 때도 정민이가 옆에서 듣고 있었구나. 네. 뭔가 이상한 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은주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렸는지, 왜 자꾸 괜찮다고 했는지. 알겠어. 그럼 일단 여기 있어. 하지만 엄마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저는 은주에게 당분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1월 16일 저녁 8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주와 결혼하기 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아줌마? 나 은주 엄마야. 아,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혹시 정민이에 대해서 뭔가 들은 얘기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 하지만 모두들 정민을 좋은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모범적인 사위였던 거죠. 이웃들도 직장 동료들도 모두 정민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서 정민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던 중 정민의 대학 동창이라는 박 씨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민이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그게, 혹시 요즘 좀 이상하다는 얘기 들으신 적 없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석 달 전에 정민이가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었어요. 돈을 빌리려고요? 네.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안 빌려줬는데. 혹시 얼마나 빌리려고 했나요? 1,000만 원이요. 적지 않은 돈이죠. 1,000만 원. 정민이 그 정도로 돈이 급하게 필요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글쎄요. 하지만 요즘 대학 동창 모임에도 안 나와요. 예전에는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뭔가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혹시 정민이가 도박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박이요? 정민이가요? 그럴 리가. 아, 잠깐만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한두 달 전쯤 회사 회식 때 누군가 정민이가 경마장에서 목격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언제요? 한두 달 전쯤.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로 가본 건 줄 알았는데. 경마장. 그럼 정말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혹시 그 후로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정민이가 요즘 회사에서도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집중을 못 한다고. 그리고 자꾸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7일 토요일.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과 손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고하려는 일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사위가 딸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경찰관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실제 위해가 가해진 후에 연락 주세요.
실제 위해가 가해진 후라니.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은주는 위협 때문에 직접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정민이 오늘 누군가 만날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주야, 엄마야.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괜찮아. 그런데 정민이 오늘 어디 간다고 했지? 오후에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자세한 건 말 안 해줬지만. 몇 시쯤? 2시쯤이요. 오후 2시. 저는 정민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저는 멀리서 정민을 기다렸습니다. 은준의 집 근처 카페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시 정각, 정민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도 급하게 다른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왜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 기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지만 다행히 따라가 주셨어요. 30분 후, 정민이 시내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창문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도 낡아 보였고 주변 분위기도 을씨년스러웠어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곳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딸을 위해서 참았어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분 후 정민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 뒤로 2명의 남자가 나왔어요.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무서워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정민을 보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잘못을 해서 꾸중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은주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야, 왜 그래? 정민이가 방금 전화해서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정민이 벌써 은주에게 연락했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정민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은주야, 정민이가 뭐라고 했어?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은주야, 지금 민서는 어디 있어? 저랑 함께 방에 있어요. 너무 무서워해요.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은주와 통화를 계속했어요. 은주야, 혹시 정민이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말한 적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다고 했어요. 몇 천만 원은 될 거라고. 몇 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밖에 있어. 아니요. 아직은 안 왔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말하길 오늘 밤에 올 수도 있다고. 택시 기사님께 더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딸과 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정민이 가방을 들고 나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네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저는 혼자 해결해야 해요.
더 이상 가족들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때 위층에서 은주와 민서가 내려왔습니다. 민서는 아빠를 붙잡으며 울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갈래요. 민서야, 아빠는 잠깐 일 때문에. 하지만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정민아,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일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가족들에게 직접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야? 빚이 얼마나 되는데? 원금 5천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지금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때 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직접 얘기하겠어. 어머니,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하다고? 내 딸과 손녀를 위협하는 놈들이 얼마나 위험한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55해를 살아오면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은주야, 너희들은 위층에 있어. 그리고 만약 내가 30분 안에 올라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엄마, 정말 안 돼요. 괜찮아. 엄마를 믿어.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딸들을 지켜야겠어. 바로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민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검은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하나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30대 정도의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누구십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민이 장모입니다. 얘기 좀 하죠. 두 남자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 딸과 손녀가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관여하지 않겠어요? 덩치 큰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지만 정장 남자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럼 차에서 얘기하죠. 여기서는 좀. 저는 그들의 차에 탔습니다. 무서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정장 남자가 담배를 꺼내더니 저에게도 권했습니다. 담배 하시나요? 안 해요. 그럼 바로 얘기하죠. 정민이가 빌린 돈이 얼마죠? 원금 5천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지금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직접 들으니 더욱 큰 돈으로 느껴졌어요.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이니까 원칙대로 해야죠.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원칙이 뭔데요? 빌린 돈은 갚아야죠. 못 갚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치겠다는 뜻이겠죠. 정민이가 도박으로 빚을 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더니 이렇게 됐네요. 정장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니까. 지금까지 정민이가 뭔가 갚은 건 있나요? 이자만 조금씩. 그것도 몇 달째 밀리고 있어요. 그럼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저희도 위에 보고해야 하고. 위에 보고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거네요. 만약 오늘 돈을 못 가져오면
가족들에게서 받아내야죠. 집도 있고 처갓집도 있고 그들이 우리 가족 전체를 조사했다는 뜻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왜 나서시는 건가요? 내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한 달만.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해 보겠어요. 할머니,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정민 씨가 몇 번이나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 없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한 달이면 집도 팔고 대출도 받아서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어요. 두 남자가 속삭이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정민 씨는 우리가 관리해야겠어요. 도망갈 위험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매일 저녁 우리에게 와서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고 저는 그들이 말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 일이 뭔가요? 할머니가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민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도 위험했지만 지금 당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일이 위험한 건 아니죠. 걱정 마세요. 단순한 육체 노동이에요. 건설 현장이나 창고 정리 같은. 정말일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정민이는 매일 몇 시간씩 일해야 하는 건가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요. 매일 6시간씩. 정민에게는 힘들겠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내 딸과 손녀에게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시면 우리도 지킬게요. 그럼 한 달 후에 7천만 원을 다 갚으면 끝나는 거죠? 네.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민 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저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원래 계획대로 해야죠. 원래 계획. 그게 무엇인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어요. 30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일단 시간을 벌었어. 저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신 정민이 매일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지금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책임을 져야지. 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정민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엄마, 한 달 안에 7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우리 집을 팔면 돼. 엄마의 집을요? 그래.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너희 집도 팔고 대출도 받으면 어떻게든 될 거야.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집은 다시 마련할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잖아. 제 말에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정민은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일하러 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정민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일을 했어? 창고 정리요. 무거운 짐들을 옮기고 정말 단순한 육체 노동이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힘들었지? 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정민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 없던 겸손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하자.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고, 은주 너희도 이사 준비를 해야 해. 그리고 정민아, 너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네, 어머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야.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더 단단해질 거야.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내자. 네, 엄마. 네, 어머님.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팔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도 받았어요. 어머님, 요즘 시세로는 이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을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준의 집도 매물로 나왔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한편 정민은 매일 성실하게 일을 나갔어요. 처음 며칠은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어. 가족이잖아.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 집에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평생 살던 집인데.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집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바로 우리 가족이야. 함께 있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정민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밥 먹고 쉬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희망의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집을 파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길, 요즘 같은 시세에 저희 집 같은 곳은 금세 팔린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좋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은주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했고요. 방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옛 추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은주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처음 걸음마를 했던 거실, 아픈 날 밤새 간병했던 방,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안방까지. 특히 은주 방을 정리할 때는 눈물이 났어요. 중학교 때 일기장,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교 합격 통지서, 딸의 모든 성장 과정이 그 방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마련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은준의 집도 팔았고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까지 해지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모아둔 비상금까지 모두 꺼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7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정민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정민은 매일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들이 시킨 일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거나 창고 정리 같은 일들이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사무직에만 익숙했던 정민에게 육체 노동은 고역이었거든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정민이 말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어요. 몸으로 일해보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정민의 눈에 진정한 후회가 보였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이었어요. 하루 종일 땀 흘려 벌어봐야 10만 원인데 저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잃었잖아요.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네, 어머니. 정말 절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그리고 정민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일에서 돌아와서는 은주와 민서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집도 없이. 은주가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잖아. 실제로 우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가족의 끈끈함을 다시 느꼈거든요. 민서도 처음엔 우리 집이 작아졌네라고 아쉬워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더 가까이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주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얼굴에 있던 멍은 다 사라졌고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엄마, 정민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화를 내는 일도 없고 민서랑도 많이 놀아줘요. 정민과 은주 사이의 대화도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며 지냈는데 이제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민과 함께 그들을 만나러 갔어요. 돈을 다 준비했습니다.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여주자 그들의 표정이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정말로 돈을 마련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정말 다 준비하셨군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돈을 건네주면서도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후련했습니다. 돈을 건네주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정민이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민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엔 허약해 보였는데 나중엔 제법 해내더라고요. 그 말에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였지만 오랜만에 모두가 웃으며 식사할 수 있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예전 큰 식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어머님. 다시는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민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은주야,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지내.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값어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서야, 이제 무섭지 않지? 네.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더 가까이 살아서 좋아요. 민서의 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민은 도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니까요. 대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주말에는 민서와 공원에 가거나 은주와 함께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 한 달간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 같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중요성도 깨달았거든요. 은주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길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은주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했고, 가정의 중요한 결정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여전히 우리의 작은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밝고 활발해졌어요. 할머니, 우리 예전 집으로 다시 이사 갈 거예요. 왜? 지금 집이 싫어. 아니에요. 지금 집이 더 좋아요. 할머니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아이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산책을 하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큰 집, 안정적인 생활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넓은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위기를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이 서로를 아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큰 집에서 살 때는 각자 방에 있어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은 집에서 모두가 가까이 지내니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을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은 정말 위기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작지만 행복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민은 성실하게 일하고 은주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민서는 매일 저에게 와서 안기며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예전 집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넓은 거실, 큰 침실, 예쁜 정원.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어제 민서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는데 작은 집 앞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 한쪽 구석에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할아버지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가 행복해서 기뻐하시죠?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행복이라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서 행복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큰 집이나 많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민이 일터에서 있었던 일, 은주가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민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 소소한 일상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도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며 기뻐할 거라고. 여보, 우리 가족 잘 지켜보고 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